저는 항상 다른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남들과 다른 생각? 남들과 다른 뭔가를 보여주고 싶은 욕망? 남들과 다른 욕망? 아무래도 휴머노이드 로봇이 등장은 꼭 할 거다. 로봇을 혁신하는 세계적인 로봇권위자 김상배 교수와 시간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STF 무대 서신 지도 벌써 10년이나 됐네요. 제가 그게 10년 전이라는 게 좀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멀게 안 느껴지는데요. 따지고 보니까 정말 많은 일이 있었네요. 이 사족이라는 영역도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고요. 근데 지금은 사족을 만들어서 파는 회사만 한 30개가 됐어요. 그리고 지금 저희 랩에서는 이종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휴머노이드 연구를 하고 있고, 아무래도 이제 실생활에 도움이 되려면은 이제 손을 쓰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이제 손에 대한 연구, 이제 어떻게 보면 그리퍼라고 그러죠. 이 로봇 쪽에서는 그리퍼로 물건을 어떻게 하면 잘 잡을 것이냐, 이런 연구도 이제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많은 변화가 있었네요. 10년 동안. 교수님 그때 STF 무대가 그 MIT 치타 로봇을 한국에 소개하는 처음이었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한국에 공개를 한 건 아무래도 STF가 처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해 보이긴 하지만 이 로봇은 치타2예요. 그래서 카메라가 새롭네요. 아무래도 10년 전이니까 많이 젊었었네요, 제가. 지금 치타는 어느 정도 발전했을까요? 이제 카메라로 장애물을 인식하고 피하기도 하고요. 오.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스팟이라는 로봇은 전기 모터 방식이에요. 전기 모터로 그 사족 보행 로봇에 적용한 게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큰 성과였다고 알고 있거든요. 로봇 학교에 가면은 저를 유압 로봇을 없앤 사람으로 유명해요. 그래서 실제 효율도 10배 이상 좋아졌고요. 가격도 훨씬 낮아졌죠. 처음에 아이디어를 어떻게 갖게 되셨는지 궁금해요. 이제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한참 전부터 아시모는 전기 모터를 썼었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그 전기 모터를 쓰는 방식이 공장용 로봇의 패러다임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보여줬던 그런 독동적인 동작을 이제 못 보여줬었던 거를 제가 연구를 시작하면서 이건 전기 모터의 문제가 아니다. 전기 모터를 어떻게 쓰느냐의 문제다라는 거를 파악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전기 모터를 써서 사족으로 만들어서 뛰는 거를 처음 보여주게 된 거죠. 교수님이 결국은 트렌드를 이끌어 가셨다라고 볼 수도 있을까요? 새로운 기술을 개발했다기보다는 사람들이 몰랐던 부분을 보여준 거라는 것이 좀 더 정확한 것 같아요. 근데 많은 혁신들이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기도 하죠. 이렇게 좀 지속적인 혁신이 가능했던 비법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디자이너들은 남의 거를 베끼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죠. 그래서 로봇을 만들 때도 항상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남들이 다 유압으로 갈 때 유압은 개발하는 것도 어렵고 효율도 안 좋고, 남들이 보통 같은 방향으로 갈 때 저는 항상 다른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럼 그 다음은 뭔가? 또는 뭐 나는 남들과 다른 뭔가를 보여주고 싶은 욕망? 이제 저는 그런 것들이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이 아무래도 로봇 디자인의 혁신을 많이 가져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교수님 가장 좋아하시는 로봇 관련된 영화라던가 어떤 거 가장 좋아하세요? 가장 인상 깊게 봤던 영화는 그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서로게이트인가? 인간이 이렇게 어디 이렇게 장비에 누워서 로봇을 원격 조정하는, 자기가 그 로봇처럼 돼서 돌아다니는 그런 영화를 가장 인상 깊게 봤었던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누군가가 전원인가를 차단해서 그 로봇들이 다 쓰러지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잠에서 깨어나고, 그것이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솔직히 지금으로 보면 아직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허황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미 약간 그런 세상에 살고 있지 않나. 인터넷에서의 나를 만들고 그것에 의존하는 것이 꼭 약간 자기 삶은 버리고 그 로봇 삶을 더 중요시하는, 우리가 인터넷에서 벌초한 세상에서 삶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꼭 그렇게 실제 로봇이 아니더라도 어떤 그런 추상적으로도 이루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면에 있어서 그 영화가 저는 가장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예. 현대차그룹이 보스턴 다이나믹스 인수하면서 국내에서도 로봇 산업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졌는데요. 지금 국내 로봇 산업은 어느 정도인가요? 우리나라가 로봇 산업은 굉장히 많이 발전했죠. 지금 뭐 협동 로봇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에 굉장히 잘하고 있는 기업도 굉장히 많고, 공장용 로봇, 그다음에 뭐 AMR, 이게 혼자서 돌아다니는 이제 이동용 로봇. 솔직히 세계 내놔도 어디 내놔도 뒤처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조금 더 따라가야 된다고 한다면은 아무래도 LLM이라든지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든지, 로봇이 공장에 적용이 정말 많이 되려면 로봇이 정말 이해도 하고 사람이 프로그램 안 하고 말로 알아듣는 세상이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그런 쪽 약간 상위 레벨 AI 부분은 우리가 조금 따라가야 되지 않을까. 그 AI처럼 로봇도 이제 윤리가 더 중요해지는 시대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요. 로봇 윤리와 관련해서는 어떤 걸 가장 좀 저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사람들은 이제 AI가 너무 발전해서 뭐 의식까지 가져서 거기서 윤리가 이제 없으면 어떡하냐 그런 걱정을 하지만 그거보다 훨씬 전에 걱정해야 될 게 많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은 100명을 데리고 있는 어떤 부서에서 100명이 없어지고 그 AI를 이용해서 그 사람이 100명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 된다면은 자기가 완벽한 통제자가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독재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어떤 일을 자기 이익을 위해서 조작을 했을 때 그 회사에서 그 사람이 잘못한 일을 알아낼 방법은 거의 없는 거죠. 전에는 100명이라는 그 집단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누군가 뭐 고발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팀장님 그걸 그렇게 하시면 어떡합니까? 서로서로 눈치를 보고 서로서로를 같이 엉켜 살기 때문에 지켜야 될 윤리라는 것이 있는데 한 사람이 파워가 너무 많은 파워를 주다 보면은 자기 마음대로 하게 되고 이제 그런 일들이 저는 오히려 더 걱정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AI가 통제가 안 되는 것도 걱정이 되긴 하지만 그것을 역이용하는 사람들이 생길 가능성에 대해서도 좀 더 조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 네, 교수님이 그리시는 로봇의 미래는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 삶에 많이 들어오지 않을까. 이 삶에 사람 옆에 굉장히 다가올 텐데 우리가 상상하는 것처럼 로봇이 친구처럼 되고 막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우리가 어떻게 되게 잘 만들지 않는 이상 박스를 들고 나르는 바퀴 4개 달린 이런 로봇들을 우리가 인격체로 되게 대하게 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더 휴머노이드가 등장하게 된 이유가 오히려 저는 그런 이유 때문이지 않을까 싶어요. 사람과 이렇게 얽혀서 잘 살기 위한 로봇을 만들기 위해서 결국은 사람 모양을 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휴머노이드 로봇이 등장은 꼭 할 거다. 교수님 얘기 듣다 보니까 저희가 안 그래도 이제 인구 소멸 때문에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민이나 사실 이런 것들이 대책으로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교수님 얘기 듣다 보니까 이제 그 기계가 그런 역할을 같이 해주는 시대가 올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제 그렇게 보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최근에 협동 로봇 같은 것이 주목을 받고 시장이 뭐 매년 50% 증가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보면은 전에는 자동할 수 있었는데도 이제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안 했던 것들이 이건 로봇 쓰는 게 더 싸다라는 분야가 계속 늘어날 거고요. 결국은 음식점에서 음식 배달하는 로봇이 별로 놀랍지 않은 세상이 된 것처럼 조금씩 그런 식으로 계속 바뀌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로봇의 연구에 있어서 방향성이라든가 기대하는 점은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융합의 정말 시대가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융합해내는 단계가 정말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기능이 굉장히 이렇게 한정돼 있었는데 정말 다양한 기능을 가진 로봇들이 많이 등장을 할 것 같고 사람은 이 기계랑 언어로 소통하기를 원하기도 하고 그게 가장 이제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익사이팅한 분야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지금 시대에서 미래를 고민하는 데 있어서 이 키워드 하나 정도는 지금부터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있다면 하나 좀 적어서 보여주시겠어요? 글쎄요. 예, 이미 얘기를 하긴 했는데요. 예. 아까 말씀드린 그 피지컬 인텔리전스라는 거는 월추얼 인텔리전스라는 것과 차별하기 위해서 만든 말이에요. 간단한 예로 제가 목공을 배우고 싶은데 책을 한 10권 읽으면 목공을 배울 수 있을까요? 아니요. 아니면은 내가 목공을 가르치는데 전화로 목공을 모든 거 절대 못 하잖아요. 왜냐면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이런 것들은. 모든 우리가 보고 있는 AI들은 실은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정보를 가지고 만든 AI잖아요. 언어, 이미지, 음성. 실제 이제 우리 삶에 정말 도움을 주는 거는 물리적인 힘을 행사하는 어떤 지능이 필요하다. 우리가 정말 어마어마한 인텔리전스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물리적인 세상으로 내려오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해지거든요. 우리가 굉장히 간과하고 있는 인텔리전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의식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과 이제 차별화하기를 시켜서 이제 피지컬 인텔리전스라는 말을 생각을 하고요. 이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쓰기 시작할 것 같아요. 교수님 마지막으로 혹시 더 해주고 싶은 얘기 있으세요?
글쎄요, 이제 AI부터 시작해서 정말 많은 정보들이 쏟아지고 이 정보를 어떻게 이해하고 소화시킬까 생각하기도 정말 바쁜 이런 어떤 세상에 살고 있는데,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하나의 뉴스를 보고 이제 세상이 어떻게 바뀌겠다라고 성급히 판단하는 거는 주식이 오늘 올랐다고 오늘 기분이 너무 좋은 거 이렇게 반응한 거랑 되게 비슷하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정보를 그 표면만 보지 말고 이것이 정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좀 더 곱씹어 보는 그런 여유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도 말씀하신 조금 더 깊은 정보, 지식 전하기 위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예, 감사합니다.